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퍼스트 앤 쓰리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시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포인트라는 코너를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올려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이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3개 질문들에 대한 이 해답을 소화를 할 텐데요. 신명식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베어스의 팬입니다. 베어스의 주요 공격 선수와 공격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루비스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베어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베어스가 작년에 좀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 전까지는 이제 존 팍스 감독 체제하에서 존 팍스 감독이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수비 중심의 팀이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맷 내기라는 이제 공격 중심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요. 상당히 네. 젊은 감독이죠. 이분이 오면서 팀의 컬러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달라진 컬러에 대해서 어쨌든 그 팀의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맷 내기 감독이 캔사스시티 칩스에서 앤디 리드라는 공격 어떤 코치의 이렇게 전형, 네. 거장 밑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하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던 공격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네. 상당 부분 가져왔는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소위 웨스트 코스트 어펜스. 그래서 많은 리시버들과 러닝백, 타이랜드를 이용해서 롱패스가 아닌 중장거리의 짧은 패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나가는 네. 그런 어떤 다양한 짧은 패스들 중심의 이제 공격 체제를 가져왔는데, 또 하나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작년에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던 소위 RPO, 네. 런 패스 옵션이라는 그런 어떤 플레이가 많이 좀 가미된 공격 패턴입니다. 네. 이 런 패스 옵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쿼터백이 공격진과 함께 이제 라인업 스크리미지에 서서 네.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편 수비진의 대응을 보고 그 움직임을 보면서, 특히 이제 그 라인베커죠. 미들 라인베커, 그다음에 또는 그 앞으로 달려오는 세이프티의 모션을 보면서 공격을 패스를 할지 러싱을 할지는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공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공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쨌든 그 상대 수비진을 읽는 두의 회전이 빠른 그런 쿼터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쿼터백이 실제로 만약에 플레이가 브레이크다운 됐을 때 최악의 경우 본인이 뛰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첩한 그런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쿼터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철학에 맞는 선수들이 갖춰졌느냐라는 걸 좀 보면, 일단 쿼터백의 미치 트루비스키 17년에 1라운드로 이제 지명돼서 올라온 선수인데 작년에 2년 차에 상당히 큰 발전을 보였고, 특히 이제 맷 내기 감독의 오펜시브 시스템이 상당히 좀 잘 맞아서 이 웨스트 코스트 어펜스, 그다음에 RPO를 상당히 잘 소화를 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패스도 잘하고 또 본인이 일부 뛰기도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서 상당히 좀 어쨌든 이 그 베어스 철학에 맞는 쿼터백은 확보가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와이드 리시버나 러닝백, 뭐 타이드엔드들 좀 보면은요, 와이드 리시버도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와이드 리시버가 이제 그 베테랑들과 신인 선수들이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된 알렌 로빈슨,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에서 활약했던 테일러 게브리엘, 이런 선수들과 신예 앤더니 밀러, 그 다음에 이제 라일리 리들리 같은 이제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 넘버원 리시버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선수들입니다. 네. 근데 그게 웨스트 코스트 어펜스의 특징인데, 어떤 한 명의 선수에 의존적으로 많은 패스를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훌리오 존스나 뭐 마이클 토마스나 이런 리시버들 한 명한테 넘버원 리시버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고만고만한 선수들한테 다양한 짧은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이런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작년 기록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베어스의 리시버들을 보면 작년에 단 한 명도 1000야드를 리셉션을 한 선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리셉션 개수만 놓고 보면 가장 리셉션을 많이 한 선수가 리시버가 아니고 러닝백인 타릭 코힌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공격, 특히 짧은 패싱 공격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다. 특히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짧은 패스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짧은 거리를 나가면서도 코너백을 따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스피드가 좋고 순발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젊은 앤더니 밀러나 라일리 리들리, 라우트 잘 뛰고 테일러 게브리엘 같은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스피드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잘 구성이 됐다.
또 하나는 이제 러닝백을 좀 보고 싶은데 러닝백에 작년까지는 타릭 코엔 그리고 이제 조단 하워드 선수가 이제 같이 이제 원투펀치로 뛰었었는데 올해 조단 하워드 선수는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 선수가 이제 리그에 와서 이제 3년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연봉 재협상 대상이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적도 좋았고 연봉 재협상이라는 그런 걸 또 겪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베어스의 스킴에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격에서 같이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다 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RPO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킴에 맞는 선수들이어야 되는데 조던 하워드는 러닝 공격은 훌륭하지만 네. 사실 패싱 공격을 수행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번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를 했고요. 타릭 코엔 선수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변칙 플레이, 트릭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공격을 중심으로 하면서 조던 하워드를 내보낸 공백을 자유계약으로 마이크 데이비스를 시애틀에서 데려왔고요. 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서 데이비 몬거메리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프리시즌 경기, 그다음에 트레이닝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데이비 몬거머리 선수가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조던 하워드 이상의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는데 올해 좀 전망을 해보면 이 몬거메리 선수와 마이크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어쨌든 주전 경쟁을 펼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일 잘하는 선수는 타릭 코엔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러싱보다는 좀 더 변칙 패싱 공격 중심에 더 적합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작년에 조던 하워드가 러싱 공격, 타릭 코엔이 이제 돌아 나와서 하는 다양한 패싱 공격 이런 걸 했었는데 올해도 이런 좀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해보고 예. 타릭 코엔은 그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에 상당히 좀 잘 맞는 선수다. 음.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드엔드 포지션에서도 이제 트레이 버튼이라든지 17년에 2라운드에서 데려온 아담 샤인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어쨌든 그숏 내지는 이제 미들 레인지의 어떤 그 패스를 받는 거에 좀 뭐 괜찮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 최근에 또 하나 더불어서 베어스가 잘한 것이라고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어느 팀이나 오펜시브 라인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베어스가 나름대로 드래프트에서 좀 얼리 라운드, 1, 2라운드에서 좋은 선수들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레프트 가드인 뭐 코디 와이레어라든지 센터 제임스 데니얼스, 그다음에 특히 이제 1라운드에서 뽑았던 카일 롱 같은 이제 라이트 가드들이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선수들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아직은 좀 어린 미치 트루비스키한테 충분히 이제 좀 시간을 주는 그런 정도의 오펜시브 라인의 역량을 갖췄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어스의 오펜스를 좀 요약을 하면 짧은 패싱 공격 위주의 다양한 패스 라우트를 쓰면서 러닝백도 러싱 중심보다는 좀 패스를 많이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네. RPO에 좀 부합한 선수들로 좀 이렇게 채워져 있다. 그 선수들 구성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루비스키 선수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트루비스키 선수가 이제 17년에 1라운드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로 때 2순위인가 3순위로 이제 드래프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와서 작년에 이제 새로 부임한 맷 내기 감독 체제에서 1년차 대비 2년차에 많은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뭐 맷 내기 체제에서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보내는데 더 큰 발전이 사실 기대되고요. 그렇죠.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해서 패스도 잘하고 나름 스크램블링도 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PO 그다음에 또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트루비스키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젊은 선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턴오버가 좀 많습니다. 네. 작년에 인터셉트를 12개를 당했는데 12개가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놓친 인터셉트 개수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포텐셜리 12개 그 이상의 턴오버를 기록할 정도의 어쨌든 좀 이렇게 실수들을 범했는데 앞으로 이제 미치 트루비스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련해지면서 네. 패스에서 어떤 이런 그 실책을 좀 줄여야 된다. 특히 이제 젊은 쿼터백들이 좀 많이 범하는 그 실수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좀 패스러시가 강해 오거나 그 마땅히 던질 선수가 없을 때는 과감히 공을 그냥 버리는 이런 선택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무리한 패스를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뭐 인터셉트를 당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쨌든 노련미가 가미되면서 좀 이제 개선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치 트루비스키가 나름대로 민첩에서 잘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뛰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수들이 본인의 이제 주력을 믿고
좀 무리하게 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뛰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딱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치 트루비스키가 보통 이제 쿼터백이 뛰다가 수비가 오면 슬라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쿼터백은 태클을 당하지 않아도 슬라이드 한 지점에서 그냥 넘어진 걸로 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음 공격을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쿼터백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클 당하지 않아도 슬라이드를 하면 됩니다. 근데 미치 트루비스키가 작년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많이 뛰다가, 그러니까 수비수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좀 더 뛰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슬라이딩을 조금 늦게 했다가 태클을 들어온 수비수한테 좀 강하게 히트를 당해서 부상으로 이제 2경기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패스에서도 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한 것처럼 슬라이드 할 땐 슬라이드 하는 이런 좀 노련미가 가미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 프리시즌에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린베이하고 볼티모어가 이제 프리시즌에 붙었었는데 에런 로저스가 잘 뛰는 쿼터백인 라마 잭슨에게 경기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너 상당히 잘한다. 근데 슬라이드를 좀 해라. 근데 상당히 좋은 조언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잘 뛴다는 것만 믿고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예전에 우리 RG3, 뭐 라우트 그리피스, 네. 뭐 3세 이런 선수들처럼 많이 뛰다 보면 그만큼 수비수들 태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부상의 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히 조금 때에 따라서는 일찍 슬라이드하는 그런 노련미도 좀 필요합니다. 예. 이 현지의 이 평가들 중에 좋은 자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강한 어깨도 가지고 있고 이 긴 패스를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확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 선수가 또 하나 이 높게 평가가 됐던 건 포켓 안에서 겁을 먹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네. 포켓에서 이제 사실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패스러시가 들어왔을 때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게 되고, 사실 이제 쿼터백이 봐야 되는 게 이제 다운필드 리시버를 봐야 되는데 네. 패스러시에 눈에 가게 되거든요. 이게 본능적인 거죠. 그렇죠. 수비수가 들어와서 본인이 히트를 당하게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고 눈을 리시버가 아니라 수비수한테 오게 되는데, 미치 트루비스키는 그런 어떤 그 용감성이라고 용감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탐 브레이디가 이걸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포켓이 이제 컬랩스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포켓이 무너져서 네. 패스러시가 들어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눈은 어쨌든 다운필드 리시버한테 가 있는. 그래서 어쨌든 패스를 최대한 정확하게 보낼 수 있고 본인이 이제 히트를 당하더라도 그런 어떤 좀 대담함, 네. 용감함은 갖추고 있다는 건 사실 젊은 선수로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네. 그런 어떤 좋은 자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카고 베어스의 공격 스킴, 그리고 이제 공격 선수들, 그리고 미치 트루비스키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띠띠님이 이진만 위원님, 혹시 덴버가 2라운드에 뽑아간 미주리의 쿼터백 드류럭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이제 신인으로 드래프트된 선수들은 아직 프로에서 뭐 정식으로 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평가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대학 때 뛰었던 모습들을 보고 좀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당히 어깨가 강합니다. 음.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미치 트루비스키가 어깨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쿼터백 신인들 중에서 가장 어깨가 강한 쿼터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그 대학 때 경기 하이라이트들을 보면 이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보면 상당히 포물선이 낮게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을 던졌을 때 어깨가 약한 쿼터백들은 롱 패스를 하면 포물선이 이렇게 높게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리시버들이 코너백을 따돌리고 이제 달려갈 때 공이 포물선을 높게 그리면 채공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코너백이 그걸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건데, 주룰럭의 패스들 보면 장거리 패스인데도 상당히 포물선이 낮게 일직선 가깝게 날아가는 패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야구에서 외야수들이 홈으로 공을 던질 때 어떤 궤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가 적정한 비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도 빨리 갈 뿐만 아니라 그만큼 패스가 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코너백들이 일단 리시버한테 세퍼레이션을 당했다. 그럼 그걸 이제 리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상당히 큰 장점인데, 안 좋은 점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강한 어깨를 가진 쿼터백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뭐냐면 본인이 어깨가 강하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이 많지 않더라도 본인이 거기 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인터셉트가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가끔씩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을 잘하는 이 쿼터백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듀얼 스랙 쿼터백들이 많이 뛰는 것에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무리한 욕심을 네. 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코너백이 리시버한테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공을 던질 이렇게 윈도우가 넓진 않은데 공을 이제 여전히 그래도 던진다. 나는 여기에 이제 껴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던지는데 그게 무리한 패스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인터셉트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네. 그래서 이런 쿼터백들을 일명 건슬링어라는 표현으로 일컫습니다. 네. 그래서 드래프트 때 이제 현지 전문가들이 주룰락에 대해서 비교했던 현재 NFL 쿼터백은 매튜 스태포드가 있고요. 네. 전에 뛰었던 얼마 전에 은퇴한 제이 커틀러를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이 커틀러를 비교한 거는 이제 뭐 스태포드도 그렇고 상당히 어깨가 강합니다. 네. 특히 커틀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깨가 강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패스가 정말 많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 선수들의 단점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둔하다. 스태포드는 그나마 좀 난데 제이 커틀러 같은 경우에는 포켓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둔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주룰락 선수가 풋워크가 조금 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풋워크는 조금 둔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다른 어떤 움직임을 보면 나름대로 민첩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패스러시를 피해서 시간을 벌어서 공을 던지기도 하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스크램블링에서 뛰어서 풀사운드 꽤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피드, 민첩성 이런 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못 고치죠. 그런데 이 풋워크는 코칭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제이 커틀러는 어떻게 보면 제이 커틀러에 비교한 것은 주룰락 선수의 그 어떤 앞으로 업사이드를 봤을 때 좀 가장 낮은 플로어 정도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강한 어깨에 건슬링어 멘탈리티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민첩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좀 포켓에서 시간을 벌고 필요에 따라서 뛰기도 한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수가 누구냐면 예전에 네. 그렇죠. 예전에 그 NBA에서 뛰었던 사실 뭐 전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브렛 파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루 락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플로어는 제이 커틀러 그리고 업사이드가 최대한 다 실현이 돼서 이 실링은 브렛 파브 정도. 사실 브렛 파브라고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과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포텐셜은 있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드래프트 때 보면 모든 팀들이 뭐 컨센서스 넘버원 다 모두들이 합의하는 전체 뭐 1순위 이런 선수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앤드류 럭이 그랬고 뭐 페이튼 매닝이 그랬고 뭐 물론 이제 페이튼 매닝도 그 당시에 라이언 리프라는 선수가 약간 갈리기도 했지만 근데 그 정도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이 선수가 1위다라고 평가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 올해도 지금 드룰락이 올해 2라운드에서 뽑혔었거든요. 근데 2라운드에서 뽑혔지만 이 드룰락을 선발한 덴버 브론코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쿼터백 중에서 1위로 드룰락을 1위로 뽑았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드래프트 때 전체 1순위로 뽑혔던 카일러 머리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했었다고 하는데 팀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제일 탐내던 선수를 1라운드가 아니라 2라운드에서 뽑았다는 건 상당히 큰 좋은 밸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존 엘웨이 단장이 어쨌든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좀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일단 포텐셜만 놓고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존 엘웨이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드래프트했던 좀 트랙 레코드를 보면 이제 뭐 팩스튼 린치 같은 선수 1라운드에서 뽑았다가 이 선수가 버스트가 되기도 하고 뭐 브락 아스와일러 같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다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주롤락에 대해서는 그래도 엘웨이가 처음부터 1순위로 놓고 탐냈던 선수다. 그런데 그 선수를 1라운드가 아니라 2라운드에서 뽑았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밸류다. 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해 뉴욕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 드래프트 픽이 2개였거든요. 그렇죠. 전체 6순위, 17순위 2개가 있었는데 데니얼 존스를 6순위로 뽑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데니얼 존스가 그만큼 이제 좋은 선수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데니얼 존스보다는 더 높게 평가됐던 선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니얼 존스를 더 낮은 순위로도 뽑을 수도 있었는데 네. 조금 어쨌든 좀 조바심을 내서 일찍 뽑았다. 음. 근데 덴버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뽑았던 드룰락을 1라운드가 아니라 2라운드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뽑았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밸류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존버하다가 2라운드에서 잘 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2라운드에서 뽑았기 때문에 대신 1라운드에서 노아 펜트라는 좋은 타이드를 건졌고요. 네. 2라운드에서 덜튼 라이스너라는 이제 오펜시브 태클 가드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에서 가지고 있는 픽도 또 트레이드 다운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드래프트 캐피탈을 많이 모아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룰락만이 아니라 네. 주룰락도 건졌고 오펜시브 태클에 덜튼 라이스너 그다음에 상당히 유망한 타이드로 뽑히는 노아 펜트. 노아 펜트 같은 경우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타이트엔드 탑2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좋은 선수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 젊은 러닝백 필립 린스까지 음.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덴버의 미래를 봤을 때 공격에서 좋은 어쨌든 핵심 선수들을 젊은 선수들을 잘 뽑아놨다라고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드루 럭 선수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좀 질문에 대한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지우님이 뉴욕 제츠와 자이언츠 중에 어느 경기가 더 볼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다 추가로 이 댓글에 12월에 이제 뉴욕에 가실 예정이라고 해요. 예, 두 팀 중에 더 재미있는 팀의 경기를 꼭 관람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때쯤 되면 시즌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명함이 이미 갈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즌 후반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플레이오프 경쟁이 한참 이제 치열할 텐데 네. 이 두 팀은 사실은 올해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쯤이면 이미 플레이오프에서 탈락됐을 가능성이 꽤 높은 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재밌는 경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팀 중에 누구를 응원해서 승패를 따져야 되는 입장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 다 올해 이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두 팀 다 응원하기 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두 팀 중에 굳이 하나 뭐 고른다 그러면 네. 일단 뉴욕 제츠가 좀 낫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뉴욕 제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샘 다놀드라는 젊은 쿼터백 체제로 이미 세대 교체를 했고요. 그렇죠. 그 샘 다놀드를 주변으로 해서 오펜시브 라인도 보강을 했고 네. 러닝백의 레이비언 벨, 리시버의 제이미슨 크라우더라는 어쨌든 이게 더 좋은 선수들 많이 공격에 보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샘 다놀드가 올해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수비 진진도 막강하거든요. 네. 올해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이제 퀸앤 윌리엄스나 기존에 있던 이제 레너드 윌리엄스를 통해서 이제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CJ 모슬리 라인베커.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에도 보면 자말 아담스라는 젊은 좋은 플레이메이커가 세이프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괜찮게 좀 올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이제 좀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가 일단은 언제까지 일라이 체제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일라이 매닝이 그동안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활약을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성적들을 보면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구단만이 아니라 뭐 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을 되게 높은 순위로 뽑았는데 네. 뭐 팀에서는 사실 아직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구를 쓸 거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라이에서 데니얼 존스로 넘어가는 것들은 세대 교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네. 조금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제츠보다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거고 또 지금 올해 시즌도 시작하기 전에 자이언츠 리시버들이 뭐 스털링 셰퍼드 부상을 당해서 올해 시즌 아웃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리 에이전트로 영입해온 골든 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물 걸렸죠. 사용이 네. 걸려서 첫 4경기는 출장 정지를 받았거든요. 네. 이러면서 리시버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팀에 이제 걸출한 스타인 러닝백 세이컨 바클리 중심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리시버가 약한 상황에서 수비들이 상당히 러닝백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세이컨 바클리도 충분히 본인의 기량을 못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공격에서 상당히 좀 제한된 플레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네. 수비에서도 보면 최근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유출이 됐거든요. 랜던 콜린스 빠졌고요. 올해 이제 네. 자유계약 선수로 랜든 콜리스가 빠졌고 왜 잡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패스러시를 이끌었던 JPP 제이슨 피에르포 그다음에 이제 그 올리비에 버넌이 한 명은 작년에 가고 올해 이제 트레이드돼서 이제 버넌은 이제 클리브랜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오비제이랑 또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에서 OBJ도 빠지고 이래서 사실 수비도 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두 팀 중에 한 팀을 뽑자 그러면 제츠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관점은 내가 이 두 팀 중에 꼭 응원하지 않고 승패를 따지지 않아도 나는 어쨌든 스타 플레이어 보고 싶다. 화려한 플레이 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뭐 공격에서는 자이언츠가 뭐 세이컨 바클리라든지 뭐 신예 뭐 데니얼 존스를 보는 그런 뭐 재미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비언 벨이라든지 이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샘 다놀드를 보는 재미. 그리고 수비에서 사실 이제 퀸앤 윌리엄스나
뭐 레너드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그 디펜시브 라인에서 패스러시를 들어가는 것들, 강력한 세컨더리들이 조금 더 테이크어웨이를 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턴오버 유발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좀 더 화려한 플레이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 파워, 좀 화려한 플레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면에서도 자이언츠보다는 제츠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뭐 스타 파워 그리고 이제 팀의 어떤 이 승패를 따진다고 했을 때 뉴욕 제츠를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댓글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12월 달에 직접 뉴욕에 가서 경기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두 팀 중에서 고른다고 그러면 제츠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2월 시즌 후반에는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뉴욕에서 이 두 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실 때 하나의 선택 기준은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 홈 경기를 치를 때 원정으로 오는 팀이 누구냐를 보고 네. 그거를 보고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이 두 팀의 좀 스케줄을 보면 자이언츠는 12월 달에 그린베이 패커스, 그다음에 마이애미 돌핀스를 이제 홈으로 불러들이고 네. 제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마이애미 돌핀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불러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공통적으로 마이애미 돌핀스가 들어가 있긴 한데 마이애미 돌핀스보다는 탱킹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돌핀스보다는 그린베이 패커스나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원정으로 오는 경기를 가서 보시면 어떨까? 특히 이제 그 두 팀은 리그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프랜차이즈 중에 두 진짜 팀들이 명문팀이잖아요. 명문팀이고요. 네.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그 최고의 쿼터백 중에 한 명인 에런 로저스를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제츠나 자이언츠 만이 아니라 네. 원정 오는 팀과 그 선수들을 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마이애미보다는 그린베이나 피츠버그가 원정 경기를 올 때 가서 보시면 어떨까? 네.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일정이 맞으신다면 뉴욕 자이언츠 원정으로 오는 그린베이의 경기 혹은 제츠 원정으로 오는 피츠버그의 경기를 볼 것을 추천해드리는 이진만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질문을 모두 좀 해소를 해봤는데요. 좀 답변이 만족스러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이 영상을 보고 더 궁금한 점이나 좀 이런 건 좀 어떤가? 라는 의문 사항이 생기신다면 유튜브나 팟빵을 통해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또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All About NFL 엑스트라 포인트 시간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제 NFC 남부지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